도희의 후배 있잖아요. 국지연? 국지연. 네. 그 사람은 그 사람도 뭔가 그 아까 백재민한테 있던 비견 뭐 이런 게 보이긴 했는데 되게 아니요 뭐 얼마나 그런 성공을 하고 싶으면 저런 야비한 행동까지 할까 싶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비견의 그 비견이 강하다. 이건 이제 경쟁심일 수도 있고, 비견은 뭐 협력, 타인과의 어떤 뭐 그 네트워크, 협력 이런 거로 볼 수도 있는데, 이 비견의 성향이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심, 남들과의 어떤 타인의 경쟁심으로 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이제 뭐 이 세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섬에 나 혼자 있다고 쳐봐요. 그 뭐가 비교가 될까요? 그냥 내가 제일 어느 무인도 섬에 나 혼자 있다고 쳐보자는 거죠. 내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고 내가 제일 잘생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제일 돈 많은 사람, 돈은 뭐 화폐니까 그렇지만 일단 가정하에 섬에 어떤 무인도 섬에 나 혼자 있다고 쳤을 때 내가 가장 키 큰 사람이고 내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고 내가 제일 잘생긴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이 있음으로써 비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국지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황도희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이 신금일주의 뭐 교육과 컨설팅, 타인을 돕고 성장시키는 것 때문에 국지연은 되게 선배를 되게 존경하면서 그 롤모델 이런 식으로 선배가 이렇게 차츰차츰 알려주는 부분들을 또 배워가면서 업무 능력을 키웠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황도희한테 이제 배신을 때리면서도 하는 말이 뭐 오너 일가에서 퇴사를 하는 직원이 있었을 때 뭐 모든 소지품을 이제 그 비서실에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선배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이다. 나는 너에게 배웠다. 난 너한테 배웠지만 배우면서도 끊임없이 저 사람만큼 내가 되고 싶다라는 게 이 사람이 이제 롤모델로 황도희를 존경하고 바라봤던 거라면 어느 순간 자기가 입지가 올라가고 했을 때 나라고 황도희의 자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딨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총수의 일가에 황도희가 팽당하게 생기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기회를 잡죠. 어찌 보면 이 사람한테는 황도희가 나감으로써 그 자리에 자기가 우뚝 설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평소에 경쟁심이라는 게 없었으면 뭐 의리라든지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뭐 선배님이 나가면 저도 같이 나가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선배가 나가니까 보란 듯이 자기가 이제 2인자로 올라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비견이 있다 함은 내가 같은 편이었을 때는 협력이고 동업자고 뭐 협업이 되고 팀플레이를 하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나와 경쟁을 하거나 힘을 겨루거나 어떤 자리를 놓고 이제 나와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상대는 나의 적이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딱 보면 나중에 하반부에 보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성이 그러니까 비겁이 이제 강하면 인을 극한다고 하는데 황도희는 본인에게 그렇게 뭐 자기의 자리를 보란 듯이 어떻게 보면 황도희가 나가자마자 그 자리를 국지연이 꿰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백재민과 손을 잡으면서 완전히 그런 뭐 모략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는데도 황도희는 품었단 말이에요. 정말 목숨을 걸고 왜냐면 거기서도 그 연탄을 떼우면서 차에 있는 황도희를 정말 위기에 처한 그러니까 국지연을 구한 게 황도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을 그러니까 그릇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던 거죠. 그 후배가 자기가 나갈 때 그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어찌 보면 배신감을 할 수도 있고 선배를 무시하는 태도 그리고 따박따박 이제 뭐 집도 비워주시고 차도 반납하고 이랬을 때 황도희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왜냐면은 내가 하나서부터 열까지 가르치는 후배고 제자이자 후배이자 아끼는 동생이었을 텐데
막상 내가 이 총수 오너 일가에게 이제 내침을 당했을 때 뭐 마치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고 보면 되게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이 친구도 피해자의 상황에 놓였을 때 진짜 물불을 안 가리고 적극적으로 구했던 거는 황도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인성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욕망, 신념보다는 그래서 이 과거의 황도희의 직업 의식은 책임감이었던 거지 본인이 성취하거나 욕망하거나 아니면은 그 위에 남들한테 우월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방법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손 회장님하고 처음에 어떤 만남에서 그 손 회장님의 어떤 스카프가 날아가면서 물에 떨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막 온몸을 던져서 그 스카프를 가져오는 게 이 회장님에게 굉장히 충성스럽게 본인이 진짜 물불을 안 가리고 조직의 어떤 오너를 위해 충성하는 모습으로 신뢰감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백재민이나 국지연처럼 본인이 욕망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책임감, 신념, 자기가 일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오너의 개라는 말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본인이 책임감이고 신념인데 그게 본인이 바닥을 기면서 개의 취급을 당하는 게 본인의 어떤 그런 오너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잘못 건드린 거죠. 이게 비굴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뜻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 전화를 눌러보잖아요. 그 맞아요. 문자를 네. 보면서 네. 그때 이 전화벨이 딱 울리면서 백재민이 표정이 싹 변하면서 너는 그래도 날 지켜야지. 넌 걘데 그렇게 나왔을 때 완전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을까. 그 전에 이미 돌아섰는데 한 번 더 얘네는 진짜 안 되겠다. 황도희 입장에서는 누가 진실인지를 알고 싶었겠죠. 왜냐하면 무조건적으로 총수 일가에 뭐 개고 뭐 머슴이고 그냥 종이었다 이러면 진실을 알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백재민이 하는 말로만 협박을 당하고 있고 이런 문자를 받았고 얘가 먼저 나한테 다가왔다. 굉장히 전략적인 어떤 꽃뱀이었다. 이렇게 했었을 때 황도희는 사실관계에 대한 진위 여부를 따지고자 했던 것 같아요. 누가 진실인지. 그런데 그 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황도희가 한이슬에 대한 어떤 그런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술집에서 일했다라는 과거의 이력이 너가 얘기를 하는 사람 너가 아무리 술집에서도 뭐 학비를 벌려고 했었었고 뭐 남자에게 협박을 해서 뭔가 원하는 걸 얻어내고자 하는 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도 믿어지지가 않겠다. 신뢰감이 너무 떨어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몰아쳤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황도희는 그 협박을 받은 문자가 정말 한이슬이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전제하에 그게 팩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논리적으로 한이슬에게 넌 이런 여자였잖아. 그랬는데 막판에 한이슬이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이슬이 이제 그렇게 된 사건 떨어지는 사건이 있고 황도희는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에 대해서 유추를 해봤다는 거죠. 왜냐하면 컵스 단추가 떨어졌다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그 차 안에서 컵스 단추가를 안 했다는 거가 한이슬이 제대로 이제 황재민을 보좌하지 않고 뭔가 실수를 했다라고 해서 그걸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한이슬이 갖고 있었고 깜빡 잊고 잊어버린 게 아니었는데 백재민은 본인이 잊어버린 것 같다. 깜빡 잊고 잊어버린 것 같다. 그리고 한이슬은 그 컵스 단추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막판까지도 한이슬은 이제 내가 보낸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내가 보낸 게 아니라고 했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떤 사람이 자살했을 때 본인이 진실에 대해서 억울함을 죽음으로써 밝히겠다 했었을 때 자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상황조차도 황도희는 이제
한이슬이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전화를 했던 거는 한 번만 마지막으로 얼마나 억울했으면 한이슬이 이렇게 억울해서 이렇게 죽음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자기가 안 보냈다라는 말이 혹시나 진실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통화 버튼을 누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죠. 그 황도희는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고 그런 황도희에게 섣부린 지식으로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막 백도 혈통처럼 본인은 오너의 혈연 집안에 결혼을 한 사람인 거지 오너의 어떤 일가는 아니잖아요. 그냥 전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사돈을 맺은 그냥 사위일 뿐인 거지. 그런데 오너와 같이 동급으로 황도희를 똥개 취급한다? 그거는 사실은 도를 넘은 거죠. 그리고 마치나 당신하고 나는 굴러들어온 돌이고 동격으로 하면서도 나중엔 뒤통수를 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황도희는 제대로 정말 이 배신감에 치를 떨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근데 오경숙이란 인물은 어떤 사주를 타고난 사람인지, 그리고 이 황도희라는 사람이 금이라면 오경숙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둘이 이렇게 나중에는 콜라보레이션이 잘 됐던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보면은 이제 이 여덟갑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오행의 어떤 분포가 고르게 발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치우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약간 무토의 기질도 있으면서 흑의 기질도 있으면서 때로는 그 황도희의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카운셀링, 뭐 어드바이스 이런 것을 듣고 발전하는 걸 보면 목의 기운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황도희라는 어떤 전지가위로 잘 이렇게 전정이 돼서 멋있는 소나무의 어떤 작품이 완성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금의 어떤 그런 어떤 관리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그 헤어드레서의 어떤 가위로 커팅만 이쁘게 해도 얼굴 스타일이 달라 보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금은 어떤 다른 물성을 특히나 이제 목에 대해서 목을 상하게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리고 나무를 자르는 게 전정을 예쁘게 해줬을 때는 그 나무가 더 우아할 수가 있고 그냥 톱으로 잘랐을 때는 나무가 손상되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는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 더 잘라주거나 다듬거나 정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죠. 전정이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오경숙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목의 기운이 있으면서 황도희의 코칭이나 관리를 받거나 또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오경숙이 인권 변호사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거는 무토의 기질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무토의 기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굉장히 속도 깊고 자기의 감정을 일희일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무토의 기질이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막 조그만한 일 갖다가 금방 화를 내거나 이런 거보다 조금 관망하고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오경숙이 어떤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바로바로 막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거나 감정을 막 분노 조절 장애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같이 일했던 사람이 무슨 일을 당했다. 그러면 본인이 충격을 받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행동 자체가 굉장히 무겁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어떤 상황을 맞았을 때 가볍게 행동하지 않고 또한 표정도 막 뭐 좋을 땐 막 웃었다가 싫을 땐 막 화낸다가 이러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옥상에서도 황도희를 처음 만났을 때도 재벌에 대한 어떤 반감, 분노 또는 그 은성그룹의 뭐 똥을 치워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도 굉장히 가볍고 심플하게 대하죠. 막 적대감을 그렇게 크게 내거나 이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경숙의 어떤 그런 그 사주에는 그 토의 기질과 토는 이제 나무를 또 생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토의 기질과 상관의 기질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십성에서
상관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성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이 상관의 기질을 가지시는 분들이 약간 옳은 말을 하고 옳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냥 안 넘어가고 사회 불의를 보고 이제 참지 않고 무언가에 대해서 약자를 도우려고 하는 어떤 선함도 있지만 사회에 대한 부조리함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신 분들이 상관이신 분들이 그런 타입인 거죠. 네. 그래서 사회를 뭔가 이 과거의 어떤 부조리하거나 안 좋은 사회를 개혁하고 거기에 맞서 싸우는 그런 분들이 상관의 기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오행 중에 유일하게 성장하는 생명을 가진 게 모기잖아요. 그래서 모기인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무토 얘기하셨는데 무토 대표적인 게 박근혜가 네. 무토잖아요. 박근혜도 그냥 그 약간 무거운, 그러니까 동요가 좀 덜 보이고 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토의 일간을 가지신 분들이 약간 무뚝뚝하고 무덤덤해 보이지만 행동 자체가 이렇게 뭐 가볍지가 않죠. 우리 감정에 대해서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아니면은 뭐 즐거운지 뭐 좋은지 아니면은 뭐 섭섭한지 이런 게 우리가 이제 흑의기의 기운을 봤을 때 우리가 흙 속에 뭐가 있는지 알려면은 파봐야 알잖아요. 흙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물론 뭐 천길 물속도 모른다고는 하지만 물은 그래도 조금 투명도에 따라서 비쳐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흙은 흙 속에 뭐가 덮여 있다? 흙 속에 뭐가 묻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의 어떤 속내를,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도 않지만 사람의 행동도 가볍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직하고 이런 느낌이 들고, 또 이 무토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사람들을 뭐 품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뭔가 좋은 잠재력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보면 우리 뭐 금은 보화들은 다 땅속에서 캐죠. 우리가 값어치가 있는 것들은 뭐 금, 뭐 다이아 다 땅속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질이 이제 무토이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기질이 보였던 게, 저는 화수 언니가 이제 돈 그 공금을 횡령했을 때 그때 그 화수 아줌마를 감싸는, 안고 이제 같이 안았잖아요. 네. 그때 진짜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거기서 이제 그 황도이랑 신념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죠. 의견 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공금이잖아요. 그 공금은 공적인 용도로만 써야 되는 게 철칙이고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그 오경숙 님이 상관의 기질이겠다. 이게 정관은 규범과 규율, 나의 어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어떤 딱 그 철칙을 지키거나 뭐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기질이 있다라면 상관은 뭔가 이런 관을 상하게 한다라는 그 관이라는 게 나의 직업일 수도 있고 질서일 수도 있고 규칙이 될 수도 있고 규범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공금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후원금으로 들어온 어떤 정치 후원금은 반드시 그 용도에 맞게만 지출이 되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 화수 언니가 너무 그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개인적인 용도로 이제 써버렸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따졌을 땐 그분은 횡령인 거죠. 공금에 손을 댔으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화수 언니가 어렵게 된 상황이 원인을 따지고 보면은 뭐 그렇게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해직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본인이 일단 직장에서 잘리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 게 없고, 또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이 어려워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경숙의 입장으로서는 사회적인 약자고 이 사람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공금은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치명적으로 본인이 이제 시장 후보에서 사퇴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까지 마련되긴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 화수원님만 감옥 가면 되는 거고 처벌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현 정치 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요? 꼬리자르기라고 하고 개인의 일탈로 큰 조직의 리더들이 피해 보지 않게 밑에 있는 말단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고 쫓겨나고 뭐 개인의 일탈이었다 뭐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화수 언니의 어떤 공금을 쓰는 거 이걸로 오경숙은 본인이 어찌 보면 지금까지 달려왔던 일들을 다 책임을 지는 게 이제 후보 사퇴를 감내하고 이제 책임을 지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황도인은 그렇죠. 이 개인의 어떤 그런 상황으로 다수가 피해를 봐야 되느냐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대의 명분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소수를 보호하는 어떤 윤리적인 게 중요하느냐 이 차이겠죠.